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너구리입니다. 염사저씨, 냥이님, 안녕하세요. 계속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항상 불러야죠. 안 불러도 이제 자동으로 지금 참석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요즘에 풀렸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며칠 동안 좀 비가 내렸어요. 뉴욕, 뉴저지 지역에는요. 혹시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지금 미주 투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미스 트롯에서 그 탑세븐 중에서 한 명으로 원래는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발라드 가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트롯으로 전향을 하면서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은 그 장민호라는 가수가 미주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그리고 뉴욕, 뉴저지에서 지난 일요일 날 했고 또 달라스에서도 한 것 같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쇼를 보신 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갔다가 LA를 간다고 하네요.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티켓을 구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뉴욕에 갔어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그 장민호 그 가수의 그 팬들인가 봐요. 한국에서까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디 옷을 다 이 장민호 하면은 민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민호 민트 막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막 그 Glorious Life in USA 그래가지고 호시절이라고 그 띠을 갖고 지금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비행기까지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그분들이 다 앉아서 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확실히 좀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을 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 담긴 노래들을 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 장민호 가수가 그 남자는 말합니다. 그 노래로 되게 본인 노래인데 그걸로 굉장히 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사를 나눠줘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오랜만에 아주 신나게 나중에는요 모두 다 좌석에서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서 노래하자고 막 그래서 좀 신나게 시간을 보냈어요. 예, 보니까 뭐 그냥 트로트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는 장르를 네, 다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무대였군요. 네. 독도 영유권을 우리나라가 포기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독도를 제외 지역으로 표기한 이 지도가 나왔는데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보시면요, 독도에 그 태극 문양을 이렇게 그려 넣었잖아요. 그 아이콘을. 그게 제외지역이라는 의미거든요. 제외지역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외교부가 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마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하질 않았나. 뭐 KBS에서 일본 그 제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를 하지 않나.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근데 그런 정부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래요.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대로 독도 그대로 예, 내줘야 그럼 되는 이런 일이 것들이 발생할 수 다 있어요. 하나의 증거 자료로 해서 일본이 주장을 막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누구한테 심각한 문제인데 사주를 받고 정부 각 기관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예. 진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간첩.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서서히 야금야금 일본에 갖다가 넘겨주자. 일단 경제를 망치고 이렇게 지역도 이렇게 넘기고 그 그 작전 간첩이 말이 안 돼요. 그 무슨 뭐 비서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당신 그 자체 아닐까요? 저도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 뭐 심각한 지금 문제인데요. 만약 네. 그렇다면. 한 나라 국가 원수가 그 국내 지지도가 워낙 낮을 때는 의존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외세, 해외밖에 외세.
외세, 네. 외세. 딱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다가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한국의 메인 언론들이 윤석열 지지도가 더 떨어질까 봐 이런 일만 나오면은 다 숨기잖아요. 숨기느라 바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댓글 같은 것들을 좀 보는데 그 공산당 싫어하시는 그 좀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 층에서도 이 한일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셔서 뭐 좀 양희님 말씀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이 왜 이거 거부했을까요? 한숨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거다 예상은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거부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말하는 거죠. 뭐 특조위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요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뭐 영장주의를 훼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부터 있었던 권한이거든요.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특조위가 행정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행정부가 재난 원인 조사도 실제 하지 않는 등 요번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 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음, 행정부가 했다면 우리 알잖아요. 그 행안부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모른 척 했잖아요. 음, 그래서 특조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조위는 무슨 형사 판결을 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사법부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작년에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윗선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했고요. 참사 발생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법적 처벌을 받거나 사퇴한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참사 책임으로 구속 기소된 6명도 전원 석방됐고 그다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의 기소 지원으로 지난 19일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댔는데요. 예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특조위를 구성을 하려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9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재난 관리 시스템에 이 예산을 쓰게 되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쓰기 위해서 2024년도 행안부 예산 안에서 그 이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을요. 얼마를 잡았는지 알아요? 1조 8,900원을 편성을 했대요. 음, 그러니까 600 그리고 656조 아마 전체 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집행하는 국가 단위에서 96억 원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리고 이 재난 관리 시스템 자체에 차질이 빚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음, 이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분향소도 차리고 그런 장례 절차 뭐 그리고 유가족 그 지원 등을 자기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억나죠? 분향소에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고 그리고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나서요, 유가족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가족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했고요. 정부가 유가족마다 전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장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유가족 면담 결과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막 독촉하고, 뭐, 의료비 지원도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딱 보내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그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어떤 자기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싫은 것 같이 그냥 느껴지네요.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서천시장에 예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보자마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가지고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 이게 한동훈의 어떤 행태가 지금 뭐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30일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비대위원을 맡겼기 때문에 공천의 그런 권리를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의사가 없고 그런 식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이 나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데 내가 아바타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의 아바타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닌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기존 메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문제가 많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전혀 얼굴이 안 보이죠. 사람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이제 윤석열 뒤를 이어서 이제 정권을 물려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 어쨌든 김경을 회계사를 이 한동훈이 밀고 있고 두 사람이 또 특별히 옛날에 삼성바이오 그런 비리 문제에 같이 그 서로 협력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김경률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수 있었던 건 한동훈이 암묵적이든 아니면 서로 어떤 협의했든 그 동의하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음, 되면서 그 김건희 여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한마디로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론조사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게 여론조사가 나왔대요.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아마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동훈은 아마 미국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쫓겨난, 예, 유학을 오든가 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왜 만만한 게 미국이죠? 이 그러게요. 미국 땅에서 그런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에서 지금 강제 동원된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하는 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일본 군마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립공원이라고 부르네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 역사를 후대에 알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2004년 군마현 주민들이 설치를 했다고 해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쓰여 있대요. 그리고 음, 이거는 그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다마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비문이라고 하고요. 한국과 일본의 좀 긍정적인 그런 공동선언을 사실상 모두 폐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열받고 진짜 붕괴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부의 태도예요. 안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가 무대응하고 있고요. 외교부에서도 아무런 논평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비굴하고 수동적 자세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한일 우호 관계 저해 안 된다는 것은 군마현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기시다 정부가 방관해도 우리는 한일 관계를 위해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있겠다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음, 정말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군마형 광산과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이 희생자 300에서 한 500명을 포함한 6천여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시민들이 이 참혹했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도비를 건립하는 그 운동에 돌입을 했고 또 제1구포 뭐 청년 민단 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2004년 4월에 군마현 정부랑 현 의회 관계자 그리고 뭐 일본 시민 제1교포가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012년에 아베 2차 내각 때부터 이제 추도비와 추도 행사를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요. 근데 2014년 7월 군마현은 설치 기간 연장 불허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추도비를 관리해온 일본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 법적 대응을 했지만 2022년 2년 전이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연장 불허를 확정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마현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시민단체에다가 철거 계획과 함께 철거 비용 3천만 원을 징수할 방침을 통보했대요. 이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염소 아저씨의 미국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선 EJ 캐롤이라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관련해서 9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뉴욕의 법원에서 8,300만 불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타격을 트럼프에게 주었고 지난 금요일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에 뉴욕주 법무장관, 미국에서는 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레티샤 제임스가 트럼프를 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 재정 보고문에 자산 총액을 조작했다. 이거는 사기죄고 특히 뉴욕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단에 잘못된 또는 의도적으로 속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하라 해서 은퇴한 전임 판사인 바바라 존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존스가 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지난 금요일, 즉 2024년 1월 26일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기록에 자기가 타워 인 시카고, 그러니까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한 부분이죠. 타워 인 시카고에 4,800만 불을 대출을 해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그런데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서는 이런 대출은 그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어요. 이 말이 달라요. 트럼프 개인의 말과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회사의 말이. 그러자 이 재정 전문가인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트럼프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더 데일리 비스트라는 온라인 매체 있죠? 거기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데일리 비스트가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이제 일파만파 또다시 큰 뉴스거리로 커졌죠.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런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대출을 한 거 맞다. 그럼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댔는데 원래 대출을 이 정도로 하려면은 대출 조건도 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대출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서명, 뭐 공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보통 우리가 계약서라고 할 텐데 그런 계약서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작은 메모 몇 줄, 그것도 복사한 거를 딱 주면서 요거다.
요게 바로 대출을 했던 근거다 하면서 거기 써 있는 말은 no liabilities or obligations are outstanding. 그러니까 뭐 대출 조건 갚아야 될 의무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줄 찍찍 긁린 거 이거를 복사해서 주면서 이게 바로 대출한 근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트럼프가 시카고 회사한테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시카고 회사가 제3 업체인 401 매드 벤처라는 회사한테 대출할 때 요런 찍찍찍 갈긴 그런 한 줄짜리 메모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금 몇 번 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러면은 4,800만 불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다고 혼자서 주장하고 하면은 개인 소득보고 같은 거 할 때 4,800만 불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아서 앵거런 판사가 과연 얼마를 트럼프한테 벌금으로 부과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대부분 생각에는 상당한 또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EJ 캐롤한테 8,400만 불 내야 되고 요 회계 부정 때문에 또 몇천만 불 또는 몇억 불의 벌금을 받게 되면은 트럼프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 정치판을 달궜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